네, 전산세무 2급 제87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론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합격률이 나왔는데 31.15%가 나왔습니다.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하면 뭐 높을 때 50%도 있고요. 낮을 때는 지난번에 86회가 23%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한 9회분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재밌는 거는 뭐 재밌는 게 아니죠. 1급 보신 분들은 21.8% 나왔었습니다. 2급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보통 이게 한 40%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1급이 오히려 더 어렵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9회분 평균 합격률이 36%인데 물론 그거에 비하면 한 5%가 적기는 해요. 근데 지난번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만족해야 되고요. 하여튼 전산세무 2급은 그래도 난이도 조절이 그럭저럭 요거 빼고 86회 빼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이 출제위원들이 대폭 교체가 아마 돼서 그분들이 계속 1년 동안 출제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처럼 86회처럼 단순 암기 문제는 많이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던데 그런데도 많이 뺐고 특히 생소한 문제들이 이번에도 여러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뭐 8번, 14번, 15번, 그 다음 실무 이런 것들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하급 비율을 상중하 일정 수준 뭐 이런 시험 같은 경우 다섯 나던 시험 문제 출제하던 게 하급 비율을 다소 축소한 경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반복적으로 출제되던 부가치세 신고서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거 빠진 적이 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그거 빼고 이제 다른 걸 집어넣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소득 연말정산할 때. 요게 요새 들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걸 좋아하는 출제위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요거 좀 관심 있게 봐두시고요. 최소 2번 이상, 좀 안정적으로 하면 3번까지, 요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꼭 학습을 해줘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되고, 뭐, 간혹 가다 보면 합격 수기에 뭐, 열흘 만에, 뭐, 보름 만에 합격했다. 그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고요. 자,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시험 보러 가면 다 설치해 놓습니다. 요거 뒤에 수험 번호가요. 지금 요즘 오류가 생겼는지 6번 넣어도 되고요. 옛날처럼 1 넣어도 이게 다음 화면으로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고 자, 아까 6 넣고 엔터 쳤는데 뒤에 1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 2580 해서 주식회사 미래전자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는 1급에도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세무 2급에도 나왔어요. 자,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론교재 25페이지에 보면 요게 있는데 뭐 계속기업, 뭐 회사를 한번 만들면 법인기업 같은 경우 뭐 계속 연속적으로 가기를 바라죠. 1년만 하고 때려칠 건 아니니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진한테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 통합 다 구분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단 예외사항에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 요게 이번에 보기에 나왔습니다.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분기할 때 뭐 현금, 보통기금, 당좌기금 다 따로따로 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한꺼번에 묶어서도 하고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매출채권 하나로 묶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도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보고양식 뭐 이렇게 보고기간, 회계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요. 자, 그래서 4번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만 자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해서 개정공이 적요 등록 메뉴에 가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본 항목 중에 자본하면 자본금, 그다음 자본잉여금, 그다음 자본조정이라는 게 있죠. 자본조정의 역할은 뭐냐면
주식과 관련돼서 회사에서 이득을 얻으면 자본 잉여금으로 넣는데 요게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돼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주식과 관련된 것들은 맞는데 그래서 그거는 자본 조정에 넣습니다. 그래서 더할 것도 있고 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요거는 주식과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겁니다. 회사에서 물건 팔아서 이익 봤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들어가는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미실현 이익이라는 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미실현 이익들을 집어넣는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가했더니 12월 30일 결산 시 평가했더니 이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현된 건 아니에요. 팔아야 돈이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올랐다. 친구들이 한턱 다 냈는데 그 다음날 주식 폭락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요거는 차감 항목이고요. 요거는 더하는 항목이고 환산이익, 파생상품 평가이익 다 미실현 이익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만기 보유증권 평가손익 근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거 주로 채권입니다. 국채, 공채, 사채. 채권에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거는 이런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것들 주식 같은 경우는 기말 결산 시에 시가, 공정가의 기준으로 해서 올렸나 떨어졌나를 기록해야 되지만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시가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맞고요. 현금 흐름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요거는 다 맞는데 요거를 툭 집어넣어서 함정으로 파는 겁니다. 요게 매도 가능 증권하고 헷갈리도록. 자, 그래서 4번이 일단 여기에서는 틀린 거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당좌자산을 먼저 넣었죠. 그 다음 그러니까 유동자산 먼저, 그 다음 비유동자산 밑에 넣었죠. 배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맞고요. 자산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당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전부 다 1년 주기로 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도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한다. 그래서 틀린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기계장치 아무리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놀려도 기계는 감가상각.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기계들 아마 다 못 쓰게 됐을 거예요. 자, 감가상각 됩니다. 차량 운반구 뭐 할부로 샀든 현금으로 샀든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이 되고요. 자, 네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정부 보조금으로 받든 안 받든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다 됩니다. 사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거 아직 건물 준공 완성도 안 됐는데 감가상각 들어갈 수 없죠. 이거는.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계산 문제인데 주식회사 우연히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주식회사 우연히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유가증권이 평가손익. 다시 말해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주식회사 우연히 결산일은 12월 30일이고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자,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한 주당 액면 금액이 4,000원인 주식회사 필연이 주식 20주를 주당 15만 원에 취득함. 자, 액면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되고요. 근데 10월 20날 8개월 후에 필연 주식 중 6주를 22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20주에서 6주를 빼면 몇 주 남았어요? 14주가 남았습니다. 14주.
자, 12월 31일 주식회사 필연이 주식이 시가는 주당 결산일 보니까 13만 원이에요. 15만 원에 샀는데 13만 원이다. 그럼 떨어졌죠. 얼마? 2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4주 남았고 곱하기 2만 원 하면 얼마예요? 28만 원 손실이 생겼죠.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28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처분한 금액은 그때 가서 뭐 처분 이익이 됐든 뭐가 했든 정부에 기록했을 거고요.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만 평가하면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주식회사 거성이 2019년 1월 1일 자본금은 4천만 원, 주식수 4만 주, 액면가액 1,000원. 요 액면가액을 유심히 관심 있게 보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시험 문제로 나왔었는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입니다. 높게 할증 발행해서 팔았든 싸게 할인 발행해서 팔았든 무조건 장부에는 액면가액으로만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2019년 8월 1일 주당 900원에 만주를 유상증자 주식을 더 팔아서 자본금을 늘렸어요. 그러면 자, 이 회사의 주식수는 처음에 기초 4만 주가 있었고 만주 추가해서 5만 주가 됐습니다. 자, 2019년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제가 아까 앞에서 그랬죠. 요거 1,000원짜리를 자, 액면가액 1,0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어요. 할인 발행했습니다. 100원.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적기는 적어요. 장부에 처리는 하는데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자본금은 반드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액면가액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5만 주 곱하기 액면가액 1,000원.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냐?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900원으로 계산해서 4,900만 원 정답 표기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겁니다. 요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주식 발행한 자본금은 액면가액 기준으로 발행 주식수를 곱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한 1급 수준 문제입니다. 수익적 지출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 자, 수익적 지출하면 이게 뭐예요? 수선비인데 이거를 뭘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수선했다 하면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로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 원래는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비용을 안 적었어요. 그러면 비용을 안 적었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나왔겠죠. 과대계상된다. 이건 맞는 거고요. 건물이란 자산 적지 않을 건데 수선비로 적고 이거 안 적을 건데 적어버렸어. 건물이 증가, 자산이 증가,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현금 유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아니죠. 물론 수선비 나갈 때 대변에 현금 했지만 수선비로 했든 건물로 했든 현금은 뭐 무조건 나갈 거니까 요거는 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는 거고요. 자본이 과소계상된다. 이익이 많으면 그 회사의 이익은 나중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이익잉여금이 많아지면 전체 자본은 증가합니다. 물론 자본금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체 자본이 커진다, 과대계상된다는데 과소로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원가 회계로 넘어갑니다.
이번 시험은 재무회계는 뭐 그렇게 1번 빼놓고는 뭐 복잡하게 해놓지는 않았는데 원가회계 쪽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다음 중 조업도 생산량이 뭐예요?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는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변동비, 고정비 있죠. 고정비. 변동비는 대표적인 게 재료비입니다.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재료비는 전체적인 재료비 금액은 커지죠. 자, 늘어나고. 근데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건 안 하건 변동이 없는 거. 총액이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에서 고정비를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수도광열비, 전기세 많이 나오죠? 생산 많이 하면. 인건비 많이 나가죠? 사람 더 해야 되고. 마찬가지 전기 많이 나가고요. 임차료, 집세는 변동이 없죠. 물론 장사 잘 되면 집주인이 와서 내년에 올려줘 그러지만 올해는 아니죠. 자, 임차료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거 조금 생소한 문제입니다. 자, 직접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 같은 말입니다. 직접 노무 원가의 120%이다. 우리는 지금 요걸 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90만 원. 이거 제조 간접 원가는 12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할 거는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라 그랬으니까 요 120만 원은 120만 원은 자, 직접 노무 원가를 X로 보겠습니다. 요거를. 요 X의 120%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해줘요. 1은 100이고 0.2는 20%니까. 자, 그러면 X값을 구하려면 요 곱하기 1.2가 요로 보내면 자, X는 자, 곱하기가 반대편으로 가면 나누기가 되죠. 예. 나누기 1.2 해서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 자, 그래서 나누기 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반대로 해볼까요? 자, 요게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곱하기 120%니까 1.2. 그럼 120만 원 나와요. 반대로 검산을 해서 보면 바로 요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죠. 직접 노무 원가. 그래서 1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듯 하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내용만 잘 읽어보면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정상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 이거 생판 처음 보는 용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총원가 기준법, 다른 말로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이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리 아프게 나왔습니다. 요거 보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과소배부 됐다고 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예정배부법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기말제공품 100만 원, 기말제품 100만 원, 매출원가 300만 원. 요거는 전부 다 예정배부액이란 소리예요. 요거. 요 세 가지는. 예정배부액. 요 예정배부인데 근데 실제 나중에 봤더니 예정배부를 100만 원 적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매출원가 조정법을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시험 문제도 그것만 나왔었고 매출원가 조정법을 하게 되면 과소배부되면
비용을 적게 했으니까 매출원가, 이 비용이죠. 매출원가는 여기에 그냥 100만 원 딱 더해줘 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매출원가가 400만 원이 돼서 계산이 끝나는데,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건 지금 뭐냐면 총원가 기준법 비례배분법으로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총원가 기준법 비례배분법이 도대체 뭐냐? 요거를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매출원가 조정법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겁니다. 매출원가 예정 배부한 매출원가에다가 적게 했으면 과소배부했으면 더해주고 과대배부했으면 빼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인데, 총원가 기준법은요. 자, 매출원가 배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00만 원이죠. 아까 과소배부 됐죠. 곱하기 매출원가 나누기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를 다 더한 금액으로 나눠줘서 곱해주란 말입니다. 매출원가가 아까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300만 원. 300만 원. 자, 나누기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다 더하면 요거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분의 3. 100만 원 곱하기 5분의 3 하면 60만 원이 나와요. 왜? 요게 매출원가니까. 전체 총원가에서 매출원가 비율, 그래서 비례배분법이라고도 합니다. 매출원가의 비율을 곱해서 그 금액만 매출원가에 하고, 그럼 나머지 40만 원 어디 가냐? 요거 매출원가 말고 기말제공품 100만 원, 500만 원분의 100만 원은 20만 원 나오고요. 기말제품 또 10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하면 또 2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출원가에 100만 원 다 갖다 붙이는 방법인데, 요거는 여기에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에 20만 원, 2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방법. 요거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예정 배부한 거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 회사. 우리나라 같으면 그 롯데 같은데 과자,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하죠. 배부 차이 금액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더 세분해서 요 배부 차이를 배부해 주는 방법. 그래서 총원가 기준법 요거를 사용하고요. 보통 일반 중소기업은 대부분 요거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매출원가 조정법 여기에 매출원가에 그냥 다 갖다 붙여버리는 방법 쓰고 있습니다. 자,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 총원가 기준법으로 하고 있었으나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 대한 변화는 얼마냐 이거죠. 자, 봅시다. 원래는 요거를 하고 있었어요. 총원가 기준법. 근데 매출원가 기준법으로 하면 여기에다가 100만 원 더해서 한 방에 그냥 한다 그랬죠. 그러면 총원가 기준법은 60만 원, 매출원가 기준법은 100만 원. 금액 차이는 40만 원이 뭐예요? 매출원가에 더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40만 원 비용이죠. 비용이 더 증가하면 매출총이익은 매출총이익 계산 공식이 어떻게 돼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근데 매출원가가 40만 원 증가했어요. 그럼 매출총이익은 40만 원 떨어지죠. 그래서 40만 원 매출총이익이 변화라 그랬으니까 40만 원 감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저도 이런 문제는 처음 봐봅니다. 지금까지.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이거 다 찍게 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카페 회원 중에 빠시옥 형님이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또 다뤄놨더라고요. 그거 정확히 계산된 설명이었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공손품, 불량품을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일 땐 매출원가에, 비정상적인 건 영업외 비용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복잡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교재에 요 내용이 있긴 한데, 자, 종합원가 계산이 흐름을 다르게 나열한 것. 자, 종합원가 계산 흐름은 교재 226페이지에 보면 나왔습니다. 1단계부터 자, 5단계까지가 있어요. 제가 1단계부터 하나씩 요거 이해가 되도록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아까 뭐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한다. 종합원가 계산을 계산하는 그 계정이 제공품이죠. 여기서 자, 단계 완성품, 아이스크림 뭐 1년이면 1년 총 생산한 거에 대한 완성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재료비, 그 다음 노무비, 그 다음 뭐 경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나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자, 여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요거를 전체 완성된 수량으로 나누게 하면 하나당 단가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여기다가 뭐 붙이고 마진 붙이고 세금 붙이고 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은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우선 요거부터 찾아야 돼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물량 흐름 파악했죠? 요게 일단 1번입니다. 자, 투입량, 산출량 일단 전체적으로 야 재료비 들여온 거 가져와 봐. 인건비 나온 거 가져와 봐. 일단 흐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거부터 해야 되느냐? 자, 요 다음 단계 먼저 볼게요. 자, 완성품 여기 아니고, 예, 맞네. 예, 아이고, 문제 좀 착각했네. 자,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무슨 말이냐면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노무비, 경비를 가공비라 그래요. 이거를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료비 계산하려면 월초 재료비에다가 단기 재료 들어가 사온 거에다가 월말 미완성품 하면 월말 재료비 이런 거를 계산해서 일단 재료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계산하고 노무비도 마찬가지. 당월 지급액에 뭐 전월비 지급액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경비도 계산하고요. 그래서 이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 되면 자 여기 전체 요 금액을 차변 금액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초 제공품 원가 이건 지난달 월말 거를 넘겨오면 되고 이번에 직접 투입된 직접 재료비 가공비 요거 다 더해서 자 3단계 차변 계산을 끝냅니다. 그 다음 4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계산 끝났으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계산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된 당월 총제조비용 요거죠. 당월 총제조비용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으로 각각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총 투입된 거 전체적인 금액과 그 다음에 환산량 월말 제공품 재료비 뭐 이게 다 들어갔겠죠. 자 해서 구하고 단위당 원가까지 계산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완성품 원가와 월말 제공품 요거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을 구해야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말 제공품 요거 계산하고요.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 여기서 계산한 단위당 원가에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당월 완성품 원가하고 월말 제공품 원가 각각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완성된 제품의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먼저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더해서 차변 전체 끝 그리고 나서 월말 제공품과 완성품 제조원가 요거를 구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에 가서 보면 요 순서대로 가서 보면 자 제일 먼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 요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건 5번째. 자, 요 맨 밑으로 내려올게요.
재료 원가, 가공 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요게 먼저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요거를 먼저 계산하고 2번.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그 다음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하고 요게 3번. 그러면 요거에 들어간 전체의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합니다. 4번.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말 제공품 원가 계산해서 완성품 전체 금액과 단가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가마라다나,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원가회계 끝났고 부가가치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이 아래와 같을 경우, 자, 이렇게 4건의 거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간접 수출이라고 그러죠. 영세 매출. 요거 우리가 직접 수출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국내에 수출 대행 업체에 맡기면 국내 간의 거래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물론 매출액은 잡는데 대신에 세율은 0%를 곱하죠. 자, 2,500만 원 요거 공급가액 맞고요. 직수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업체 그냥 바로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직수출하죠. 그 안에 인원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외국에 뭐 세금계산서 우리나라가 줘봐야 쓰지도 못할 거. 자, 얘는 안 되고요.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전세인데 간주 임대료. 자, 월세를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받은 거죠. 그 전세금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를 월세로 환산을 해서 너네 소득으로 신고해라. 간주 임대료죠. 근데 문제는 요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세금계산서는 돈을 주고 받을 때 발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간주만 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만 해서 요거를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하는 거고. 근데 요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당연히 얘는 금액 더하지 않고요. 견본품 무상경, 무상으로 줬어요? 돈 받은 거 없어요. 이거 뭐 홍보 활동을 위해서. 이거 계산서 발행 안 하죠. 무상으로 주는데 무슨 계산서 발행을 해요. 자, 그래서 셋 다 아웃이고 요거 2,500만 원만 1번이죠. 2,500만 원만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입니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환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환급하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 환급은 뭐 별로 신청 안 해도 부가세 신고하면 나중에 우리가 세금 돌려받을 거 있으면 돌려받는 게 일반 환급이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처음 시설 투자할 때 돈이 목돈이 들어가니까 조기 환급 신청서를 가서 제출하면 줍니다. 15일 이내에. 답은 나왔습니다. 요거 15일입니다. 일반 환급은 요거 2배 30일. 아니 25일 하면 5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거 뭐하러 조기환급 신청해요? 귀찮게. 적어도 반은 줄여줘야죠. 자,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맞고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기 환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니까 수출하는 쪽은 다 해줘요. 국세청에서. 고정자산 매입 등 사업 설비를 신설한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 환급 신고 기간 확정 신고까지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 경과 후에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날짜가 잘못되어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 요거 판매로 언제를 판매한 걸로 볼 거냐. 상품권 요거 한번 나왔었죠. 상품권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발매한 날짜가 아닙니다. 상품권을 고객이 들고 와서 물건을 줄 때입니다. 그래서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 상품권이나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는 해당 상품권 등의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실제로 재화가 넘어갈 때, 요때 판매로 잡으면 됩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계약금, 중도금, 뭐 1, 2, 3차 잔금 이렇게 나가죠.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요거 금액이 워낙 크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 지으려면 뭐 한 2년씩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 받을 때. 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아파트 다 지어서 주고 이 사람들이 사용이 입주할 때 그럼 건설회사는 뭐 망하게요? 자, 요거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자, 요거는 돈 받을 때. 돈 받을 때.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정답이 되고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 맞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일 때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면 아까 요 아파트 짓는 거하고 비슷해지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자동차 36개월 무이자 할부. 돈 받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시험 출제할 때 요거 단기 할부 판매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그냥 물건 넘어가면 끝난 겁니다. 자, 직수출 및 중개무역 방식이 수출인 경우 수출 재화의 선적일 배에 실는 날짜를 기본적으로 인도된 거, 판매된 걸로 봅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서 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소득세입니다, 이거.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저도 막 급하게 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인 줄 알고 보다 보니까 답이 없어. 자,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소득세입니다. 이게 함정으로 파놨습니다. 자, 일반적인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소득세 하면 우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뭐 기타 소득 많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연말정산 막 부지런히 1월 달에 해서 13월에 보너스 막 그러잖아요. 소득세 맞고요. 근데 거주자가 이 소득세 신고 대상에 사망한 경우 있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4번 먼저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 자기가 거주하는 데를 해외로 이전해버린 경우 이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신고, 지금까지 번 거 있으면 신고하고 나가라. 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소득만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자, 3번이 문제인데 폐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폐업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아니고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4월인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폐업한 날짜 상관없이 요 1년치를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로 가면 이게 맞아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까지로 한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헷갈리지 말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고 여기서 틀린 거는 폐업일까지가 아니고 12월 31일까지예요. 소득세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아주 요거 까다롭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또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특별세액공제, 우리 뭐 보험료 공제, 의료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육비라든가. 자,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병원 갔다 온 거, 다녔던 거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간 급여가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3% 0.03 그러면 90만 원. 90만 원까지는 안 돼요. 90만 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아니 나는 뭐 3, 4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굳이 신고 안 해도 돼요. 해봐야 괜히 고생입니다. 자, 근데 초과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자, 틀린 겁니다.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 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제외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거 제가 아까 요령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지금 켜 있으면 자 여기 메뉴에 가시면 회계관리 부가가치 원천징수 있죠. 원천징수에 가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라 그러니까 세액공제. 자 여기 가서 자 여러분들 아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근무자 불러오기 이걸 클릭하고 예 불러오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세액공제 여기 있죠. 세액공제 이걸 누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장애인 자 세액공제 얼마? 100만 원. 자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장애인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여기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 이거 커닝 아니에요. 자 합법적으로 프로그램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서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제외하고 장애인 여기 교육비 공제 있어요. 여기 교육비 공제 거기 보면 장애인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자 한도액 전액이에요. 전액이라고 돼 있죠.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이거 틀린 말이고요. 직계존속이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생 대학원은 빼고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자 대학생 자녀 한 명당 자녀 한 명당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900만 원이면 그래도 거의 다 되겠죠.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면 뭐 1000만 원 넘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요것도 틀린 겁니다. 이거 보수 정답 나왔습니다. 답 2개입니다. 그 다음 4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데 월세세액공제 안 했어요. 그래도 연 10만 원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요거 어디 있냐면요. 교재 54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요거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고 정치자금 경우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중복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 항목이. 근데 요거 뭐 어떻게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자, 요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있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요거는 그래도 복수정답이라 정답 맞춘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정답 중복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이번 88회도 87회에도 이벤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88회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 많이 합격하시고 요거 합격 수기와 함께 지원해 주시면 교재 구입한 회원님들한테 조금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상품을 하나 더 좀 큰 거를 올렸습니다. 무선 에어팟. 요게 보니까 뭐 1차, 2차, 3차 막 나온 것 같은데 2차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게 10만 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에어팟 1등 한 명 요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자, 일단 이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는데 재무회계보다는 원가회계 그리고 소득세, 부가세 이쪽이 조금 난이도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